자, 수업합시다. 이제 우리 오늘 온 학생들은 이제 한 학기 내내 봐야겠다, 그지? 수강시즌 끝났지? 이제 드랍 안 되지? 이제는 뭐, 그지? 이제 한 학기 가야지 뭐. 자, 저기 강의 계획서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 있나? 자, 강의 계획서 여기 있다. 여기 돌려, 저쪽으로 가. 이따가 바닥을 여기 놔둘 테니까 없는 사람 가져가도록 해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처음 수업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지난 한 주간 재밌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 수업 안 들어온 애들은 좀 억울할 거야. 엄청 재밌는 개인기도 많이 했고, 예. 엄청 수업이 엔터테이닝 했는데 비웃는 애들이 벌써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PPT, 자, 오늘 처음 온 학생들은 이제 그 수업 EKU 사이트에 가면 강의 노트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수업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서 하고, 오늘 수업은 첫 번째 강의 노트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빅데이터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 세계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에 관한 조사에서 600개 대상자의 10%, 저 60개 정도가 빅데이터 기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46%는 기업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빅데이터가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25%는 기업 내부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충분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방치하고 있으며 53%는 일부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도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은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고객의 어떤 그 마인드 있죠. 고객의 마인드를 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고객 창출, 그 다음에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면 환경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전의 데이터와 현재의 빅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우리 빅데이터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데이터가 어쩌면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죠? 예를 들면 뭐 매출액 규모, 그 다음에 카드에서 얼마만큼 썼는지와 같은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오피셜하게 발표되는 자료,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있을까요? 신문 기사,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 뉴스,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 뭐 우리 회사의 1년 매출액이 얼마였습니다와 같은 공식 자료, 그 다음에 구조화된, 자, 한번 써보세요. 구조화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고객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돌리죠. 그죠? 설문지.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와 같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수집 자료.
그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는 설문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수집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형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정형 데이터는. 역사. 역사적인 사실은 뭐 당연한 구조. 그 다음 책. 그 다음에 잡지의 내용. 자, 기존의 거의 모든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예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그때그때 올린 실시간 댓글, 그 다음에 온라인 검색어,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이건 누구냐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든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만든 실시간 온타임이죠. 실시간에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 예로 들면 문자, 댓글,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글, 사진, 동영상, 일기. 일기는 개인 글이잖아요. 그죠? 일기. 그 다음에 데일리 메모.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메모. 이런 모든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의 데이터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형 데이터보다는 4배가 많다. 약.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80%라 그러면 정형 데이터는 20%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데이터의 모조리티는 비정형 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는 최근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GPS 데이터도 위치 데이터 있죠. GPS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죠. 그래서 왜 지난주에 우리가 자동차에 설치된 GPS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T맵 실시간 교통 상황도 5만 대 차량에 설치된 GPS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느 도로가 지금 막히는구나, 차가 늦게 가는구나 라는 정보를 다 모아서 T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는 거죠. 그 GPS 데이터도 아주 유용한 비정형 데이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데이터의 종류고요. 하드웨어 측면으로 볼까요? 하드웨어 측면으로 보면 예전에 정형 데이터를 저장한 대부분의 컴퓨터는 고가의 하드웨어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최근의 데이터는 뭐냐면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 엄청난 용량의 하드웨어를 접근해서 액세스해서 이용 가능한 시대가 지금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클라우딩 컴퓨터라 그러죠. 여러분, 클라우딩이라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에요? 클라우드. 에? 구름이죠, 구름. 그럼 구름이 있으면 가운데가 구름이 이렇게 있죠. 뭉게구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구름 속에 왠가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업에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반인들. 그 다음에 여기 정부도 들어가기도 하죠. 정부.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엔드라이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엔드라이브가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죠. 여러분이 엔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거기다 저장할 수 있죠. 그와 같은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시스템이 요즘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옛날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클라우드가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려대학교가 데이터베이스 자체 구축을 하지 않고요. 누군가 데이터베이스를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임대를 하면 되죠. 자,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유하는 하드웨어였다 그러면 소유, 내 거, 네 거. 지금은 공유하는 하드웨어다 볼 수 있다. 공유. 그 다음에 접근,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그 대표적인 게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다.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나 분석 방법을 봤을 때 예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는 SS와 SPSS다.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 다음 knowledge discovery다.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예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관계를 찾아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라면 들어봅시다. SAS와 SPSS는 우리 신문방송학이나 미디어학부에서 주로 많이 쓰는 통계 패키지예요. 통계 솔루션 패키지. 그래서 그냥 외워두세요.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약자의 SPSS는 통계 패키지 SAS와 SPSS 등등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쓰지만 빅데이터 환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통계 솔루션의 R이라 그래요. R. R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R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보문고 갔는데 R 이런 게 있어. 옛날에는 SPSS 이런 게 있었는데 책 제목이 R이야. 아,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통계 솔루션 책이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R. 자, 그 다음에 마이닝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 텐데 마이닝, M-I-N-I-N-G. 마이닝이 우리나라 말로 뭐야? 이거 뭐 캐다 이런 뜻이죠. 마이닝 하다 이러면 광산에서 뭐 금을 캐다, 광산을 캐다 이런 뜻이 마이닝이죠. 데이터를 추출, 가공, 처리하다라는 단어가 마이닝이에요.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 마이닝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를 막 가공 처리해서 금을 캐내는 거야. 이 데이터에서 금을 캐내. 데이터에서 가치를 캐내는 거죠. 그게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뭐야?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 그걸 우리가 소셜 텍스트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 댓글 이런 거 소셜 텍스트라 그래요. 그 소셜 텍스트를 마이닝 해서 뭘 찾아낸다고?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걸, 그걸 뭐라 그런다? 텍스트 마이닝, 그렇게.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마이닝은 뭡니까? 텍스트 마이닝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일단 마이닝의 뜻을 알고, 데이터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거,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 텍스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 그걸 우리가 마이닝이라 그러는데, 그 마이닝의 기술은 좀 테크니컬한 거예요. 컴퓨터적인 게 많아. 그걸 우리가 일일이 배울 수는 없지만 컴퓨터에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름이 뭐다? R이다. R. R이 배기는 거. 막 힘들어. R 배겨. R. 재미없었나 보다. 흥행 실패. 흥행 참패. 자,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를 하는 R 말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봤을 만한 게 뭐냐면 버즈 분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버즈라는 게 있어요. 버즈가 뭐냐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댓글 이런 걸 우리가 버즈라고 그래요. 버즈. 그래서 버즈 분석은 뭐냐면 온라인 댓글 분석. 이걸 우리가 버즈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온라인 버즈 분석 업체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온라인 버즈 분석을 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그 회사들이 이제 뭘 합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뭐 이런 거 있죠. 블로그에 뭐 그 식당 되게 맛있어. 그 글 남기죠.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 식당에 대한 것을 평을 해주죠. 그걸 우리가 버즈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온라인 버즈 분석. 자, 그것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죠. 그 다음 또 있는 게 뭐죠? 감성 분석, 감성 뭐죠? 이모션, 센스. 옛날에는 사람의 감성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좋다, 싫다와 같은 정확한 단어이지 않은 경우에는 뭐 두리뭉실하다, 좋을 듯 말 듯하다 이런 게 굉장히 분석하기가 힘들죠. 특히 컴퓨터는 분석하기 더 힘들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의 랭귀지 중에서 사람들의 감성이 포함된 단어를 분석하는 그런 툴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중에 감성어 분석을 합니다. 자, 문제. 내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합시다. 빅데이터 큐레이터. 빅데이터 큐레이터라는 게 뭐죠? 미술관에서 미술하는 게 미술 큐레이터죠. 빅데이터 큐레이터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그래요.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빅데이터 큐레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했을 때 감성 분석을 한다. 내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 어디에. 어떤 식당에 음식을 맛보고 댓글을 남겼어. 그랬을 때 내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남긴 댓글 속에서 좋다, 싫다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그 식당에 보고를 해줘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빅데이터 큐레이터야. 그러면 여러분이 좋다, 싫다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 빅데이터 큐레이터야. 근데 나는 고려대학교 타이거 플라자의 3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식당을 한번 갔다 와서 남긴 댓글이라든지 그냥 트윗이라든지 카톡의 문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까? 여러분들 큐레이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30초 시간 줄게. 메모해봐. 내가 빅데이터 큐레이터라면 어떤 레스토랑에 대한 고객들의 댓글 속에서 댓글들을 분석한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센티멘트 이렇게 있죠. 여기 있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고. 그걸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한국말로는 감성어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센티멘탈해지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아, 나 요즘에 가을인데 왜 이렇게 센티멘탈해지지? 무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뭐 감성적이 되지? 이런 뜻이지.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여러분 또 가을 되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저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게 센티멘탈해지는 거잖아. 그와 같은 감정을 분석하는 걸 우리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감성 분석.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야, 지난주에 내가 도요타 했죠. 도요타 차 케이스 가지고, 그죠? 그래서 7명인가 답한 거 우리 조교시켜가지고 다 메모해놨어. 왜? 그룹 토익 열심히 참가했으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엑스트라 크레딧을 줘야지, 당연히. 얼마 줄지는 결정 안 했지만, 줘야죠.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우리, 지금 오늘의 케이스 스터디 인 클래스는, 타이거 플라자 3층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들의 댓글 평가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방안. 자, 혹시, 제가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에서 본 거를 조금 차안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방금도 뭐뭐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3층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들의 글 중에서 뭐뭐 하고 싶다. 네. 뭐 예를 들면 다시 오고 싶다. 아, 다시 오고 싶다는
이제 맛이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지. 다시 오고 싶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오고 싶다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다를 비교했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가 한 3배가 많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식당에 뭐에 대해서 하여튼 뭐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텍스트 속에서 다시 오고 싶다와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배진이. 오케이.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람이 좋다 싫다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용사 좋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더러운 식당 혹은 깨끗한 식당. 그렇지. 더럽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달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형용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나눠놓고 그 형용사를 중심으로 SNS 검색해. 이야 좋다. 이름 뭐야? 엄민용입니다. 엄민용. 네. 야 민용이 상당히 좋았어. 형용사. 앞으로 형용사 민용이라고 부르죠. 지금 민용이가 얘기한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 그래. 실제 쓰고 있는 거야. 뭐냐면 그 식당 이름이 들어간 문장 있잖아. 그 타이거 플라자 3층 레스토랑 이름이 뭐죠? 실제 이름이 뭐야 저게? 타이거 플라자 3층에 있는 그 파스타 파는 그 식당 이름 뭐야? 프로방스. 프로방스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글을 찾을 수 있죠, 일단. 뭘 통해서? 빅데이터의 그 컴퓨터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다 찾을 수 있어, 그죠? 거기에서 지금 민용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프로방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있는 형용사. 그 형용사만 따로 모아서 분석한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가 많다, 이거지, 그지? 그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형용사가 어느 정도 되고 부정적인 형용사는 어떻게 되고 해서 나누어서 긍정적인 형용사, 부정적인 형용사를 나눠보니까 횟수가 부정적인 게 많고 부정적인 쪽에 훨씬 더 많은 좋지 않은 평가의 형용사들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이 프로방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면 나오잖아. 그 텍스트 마이닝이죠, 그죠? 그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야, 좋았어. 그걸 뭐라 그런다? 형태소 분석에서 형용사 분석이라 그런다. 또 때로는 명사 분석도 있어요. 어떤 명사가 같이 등장하는지. 또 진짜? 진짜 좋다. 그 부사잖아, 부사. 진짜 매우 이런 거 부사잖아, 그지? 형용사를 꾸미는 게 뭐지? 부사. 부사를 분석하겠다. 야, 좋다. 이름 뭐야? 조승아. 자, 여러분, 지금 봐. 민용이가 얘기한 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분석하다 보면 더럽다, 맛있다, 이것도 형용사죠. 근데 이거를 매우 맛있다와 맛있다는 같은 거지만 레벨이 다른 거야. 그럼 지금 승아가 뭔 얘기를 했냐면, 매우 맛있다에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냐. 이해돼요? 우리가 저기, 설문지 같은 거 답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설문지 보면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나가지. 그걸 뭐라 그래? 5점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5점 측정 스케일이라 그러죠. 그죠? 5점 스케일. 근데 지금 민용이는 5점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형용사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하면 3점이라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5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프로방스 음식, 프로방스 빼자 이제 다 빼고 A 레스토랑의 음식은 맛이 없다. 이거하고 A 레스토랑의 음식은 정말 미쳐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건 뭐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들의 감성이 포함된 분석에서도 실제 이건 요만큼 싫어하지만 이거는 이만큼 싫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를 달리하면서 우리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하고 있어. 꼭 해봐. 꼭 해서 그 돈 벌어. 이 돈 벌 수 있어.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모든 단어들을 미리 컴퓨터에 넣어놔야 돼. 싫다도 넣어놓고 매우 싫다도 넣어놓은 다음에 싫다는 1점, 매우 싫다는 2점.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감성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컴퓨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 단어가 걸리는 걸 가지고 점수화해서 긍정적인 게 몇 점, 부정적인 게 몇 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뭐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감성어 분석의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에는 싫다, 좋다만 맞는데 이제는 매우 싫다, 싫다, 매우 좋다, 좋다.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하고 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나와가지고 인정해줬던 게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평가들을 이제 순위로 매겨놓고 인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레스토랑이라고 치면 이제 긍정적인 거 한 5개 정도를 별로로 선정을 하고 부정적인 거 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뭐 긍정적인 거라고 하면 뭐 가격이 싸다, 뭐 맛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면 지저분하다, 맛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온 패스대로 이제 정렬을 시켜보면은 지금 문제점이 예를 들면 거기 늦게 나온다가 이제 패스적으로 이제 제일 높은 상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연관어, 주요 그 레스토랑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그걸 뭐냐면 변인이라고 그래, 변인. 주요 키워드라고 얘기합시다. 주요 키워드 한 5개씩을 잡은 다음에 그 5개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레스토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면은 어느 부분이 좋아졌다 나중에 알 수 있다 이거지. 평가가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 뭐예요? 여수비. 자, 일단 예, 질문 좋습니다. 빅데이터를 거기서 정보를 추출해서 회사에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그런 매체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그런 거를 남들에게 유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친구들과 단순히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서 회사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개인의 정보 유출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몇 주 있다가 할 얘기인데 미리 대단해. 미리 나한테 물어보고 말이야. 나도 이거 몇 주 있다가 해야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한 개인이 쓴 글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다 보면 뭐와 관련되어 있겠어?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개인이 나는 내가 쓴 내용을 공개하기 싫다라고 한 것은 그건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 그럼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은 뭐지? 개인이 동의하는 데이터. 이해돼요? 개인이 오픈을 해도 상관없다. 동의한 데이터에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컴퓨터가 걸고 와서 데이터를, 그걸 크롤링이라 그래.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서 모인 데이터를 마이닝,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작업은 괜찮은데 지금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상 나는 싫어. 내가 하는 거랑 모든 것들은 나는 공개되는 거 싫어라고 얘기한 데이터는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럼 카톡은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카톡은 못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뭐냐면 카카오톡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불가능한 시스템이야. 근데 트위터는 돼. 트위터는 아예 회원 정보를 처음 할 때, 회원가입을 할 때 공개를 해놨어. 그러니까 트위터 회사에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공개를 시켰어. 너희가 공개에 동의할 때 회원가입을 해. 그러면 오케이 했지. 그럼 공개할 수 있어. 그럼 트위터 회사에서는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쓰는 트윗 있죠? 그 트윗의 내용들을 전부 다 어떻게 빅데이터 업체에 팔아먹지. 근데 공짜도 있어. 공짜를 어느 정도 공짜로 주냐면 몇 주치? 일주일치는 공짜야. 일주일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위터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
얼마 기간 동안? 일주일, 지금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윗 트렌드라든지 트윗 믹스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 중에서 개인이 공개하기를 꺼내서는 데이터 분석에 포함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내가 개인정보 보호나 기타 많은 또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몇 주 있다가 자세히 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감성 분석은 어쩌면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 감성 분석.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중에 내가 거기 포함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감성 분석이 되는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업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니까 이것저것 한번 우리가 본 다음에 다음 뭐 추석 끝나고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기업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죠? IBM 연구소가 가장 지능이 높은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집어넣었어. 거의 모든 상식도 다 집어넣었어, 컴퓨터 안에.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 왓슨이라고 지었는데 이 왓슨이 여러분 제프디 쇼 알아요? 제프디 쇼 아는 사람? 제프디 하는 거 몰라? 이런 걸 왜 몰라도 되지 뭐 미국에서 하는 퀴즈 프로그램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근데 나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좀 하고 뭐 미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교수하면서 한 10년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제프디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퀴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여기에 선수로 출전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겨뤄요. 근데 이 왓슨의 머릿속에는 온갖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왓슨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전에 왜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둑 천재 누구였어? 바둑 천재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지? 이세돌. 니하고 나오니까 세대가 다른 거야. 우리 때는 이창호 알아요? 이창호가 바둑 천재였어. 이창호가 고려대학교 나왔잖아요. 바둑으로 특기생으로 온 거야, 고대를. 바둑도 스포츠예요. 바둑도 스포츠야. 그래서 스포츠 특기생으로 이제 고대를 와서 졸업을 했는데 이창호라는 바둑이 컴퓨터의 모든 가능한 바둑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와 이창호가 바둑을 뒀어요. 누가 이겼을까? 내가 컴퓨터가 이겼으면 얘기도 안 하지, 그지? 이창호가 이겼어.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머리를 못 쫓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창의적이야. 컴퓨터의 머리는 창의적이지는 않아.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할 뿐이지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바둑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가 봐요. 근데 왓슨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퀴즈 대결을 벌이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 한번 볼까요? 봅시다. 오케이. 갑자기 영화 나오려고 그래. 왓슨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아마 중간에 여러분 봤죠? 컨피던스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대답은 앤서, 그 다음 두 번째 앤서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의 자체 평가한 점수예요. 그죠? 근데 가끔은 틀릴 때가 있죠. 틀릴 때는 점수를 아까 잃게 되어서 최종 점수는 이제 공동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왓슨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요. 컴퓨터가 그걸 프로세싱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온라인 북 컴퍼니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매출액을 신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아마존에 클릭해 들어가서 책을 샀는데 미국을 여행하기 전에 책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 관한 책을 샀어.
그러면 아마존이 그 A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겠죠. 회원 등록을 할 때. 그 이메일로 미국에 대한 책 100권 리스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산 책 한 권에서 정보가 없다. 그러면 다른 책을 또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아마존에서 제공한 100권의 미국에 대한 리스트 중에서 골라서 살 수 있겠죠. 자, 본래는 이 사람이 책을, 두 번째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아마존이 그 고객에게 그 고객이 관심 있는 책 리스트를 차별화되게 보내줘서 그게 이 사람이 책을 또 사게 만들었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존은 매출액을 신장을 가져왔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마존에 가입된 회원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합시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했다?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광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뭘 했다? 매출액의 신장을 가져왔다. 책을 더 많이 팔게 되었다. 라는 그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빅데이터도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마존에서 미국에 대한 책을 보낼 때 이 사람이 미국에 여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미국에 여행하는구나. 그러면 미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보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미국을 여행함으로써 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얘기도 아마존에서는 자체 평가할 수 있죠. 그걸 또 보내기도 해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 지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월마트 있죠. 세계적인 기업 월마트에서 여름 되면 사람들이 텐트를 많이 사요. 텐트. 왜? 캠핑을 가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산 사람들 있죠. 텐트를 사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 때 뭐랑 같이 많이 샀는가를 보니까 텐트를 산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1000명이었어, 고객이. 근데 이 1000명의 텐트를 산 사람들이 텐트와 동시에 어떤 아이템을 샀을까라고 분석해 봤어요. 빅데이터 분석이죠, 그것도 하나의. 분석해 보니까 인스턴트 푸드를 사고요. 휴지도 사고요. 그 다음에 차콜과 같은 연료도 사고요. 쌀도 사고 빵도 사. 아, 이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데 텐트도 살 뿐더러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인스턴트 푸드도 필요하고 고기 구워 먹는 연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뭘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객이 사는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는 뭘 하냐면 텐트 옆에 라면 파는데, 쌀 파는데, 빵 파는데, 휴지 파는데 같이 구입한 아이템을 분석한 다음에 바로 옆에 뒀어. 그러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나는 여기 오면 정말 싫어. 왜 이렇게 모아놨어? 금방 살 수 있게. 나 좀 걷고 싶은데,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여기는 와서 내 필요한 게 다 모여 있어.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대부분은 만족하죠. 만족을 하면 어떻게 돼? 다시 오게 되어 있죠. 자, 뭐죠?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다시 팔 수 있도록 새로운 매출액 신장을 가져온 거죠. 자, 그와 같은 게 대표적인 분석 사례다 보십니다. 자, 라쿠텐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체. 야구팀도 있나 봐요. 라쿠텐 이렇게. 그래서 라쿠텐에서는 슈퍼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해서 고객과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 그 중에서 특히 라쿠텐이 온라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산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또 니즈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업 사례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업에만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업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도 쓰고 있고요. 미국 연방 정부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서 쓰냐면 저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어디 쓰고 있냐면 여러분이 119 누르죠. 119 누르면 누가 받아요? 이머전시에서 거기서 받죠, 전화를. 그러면 여기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불이 났어요. 여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출동해요, 안 해요? 출동하죠. 근데 119에 매일 119에 들어오는 전화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전체 한 5만 건이 전화가 들어온대요.
5만 건의 119가 들어온대. 한 사람이 심심하면 119 하는 사람도 있대. 그냥 119 해가지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심심하니까 전화 받으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막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119의 5만 건 중에서 실제 정말 위급한 전화는 1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냥 장난 전화도 많고 별로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119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119를 통해서 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은 구분이 안 돼. 그죠? 출동하죠? 출동한 동안에 가짜야. 근데 그동안에 실제 위급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 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가고 있잖아. 출동 못하죠? 그동안 그럼 어떻게 할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저쪽은 가보니까 가짜야, 허탕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낙심되겠죠. 이와 같은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119를 처리하는 데가 뭐냐면 소방방재청이라는 데인데,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서 119 콜을 매일 5만 건 이상을 받고 1년이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가짜를 가리기 위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인 경우에 가는 경우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겠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하다, 하이피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침착하다, 목소리가 뭐 약간 이렇게 허스키하다, 이러면 가짜일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119 콜에 대해서 진짜 가짜를 가리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다. 뭐죠? 119 모든 전화를 다 녹음을 해요. 알아요? 녹음되어 여러분들 마저 하게 되면 그 녹음된 데이터를 다 돌려가지고 진짜와 가짜의 가능성이 많은 걸 가려. 진짜인 경우는 어떤 패턴을 보이더라, 가짜인 경우는 어떤 패턴을 보이더라. 그걸 바탕으로 실제 119 전화가 새로 오면 진짜 가짜 프로그램을 다시 거기에 넣어서 진짜의 확률 76%, 가짜 34%,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가짜 90%, 진짜 10%, 그런 경우는 개콘에서 황해처럼 전화하지 않고서 사기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나도 항해를 잘 안 봤어. 어떻게 하더라고. 할 줄 알아? 못해? 자, 그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공기관도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지 후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재난이 일본에는 많아요. 쓰나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거 한번 합시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도대체 119의 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간단한 그림인데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여러분의 엄청난 데이터, 주변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죠?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음, 네이버,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가입된 엄청난 수천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의 데이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트위터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페이스북도 오픈된 페이스북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외부 공개가 가능한 그런 회사라든지 개인 페이스북 데이터, 트위터 데이터, 아까 얘기했죠. 일주일치죠. 근데 트위터에 돈을 지급하면 더 살 수 있어요. 트위터의 데이터,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인터넷 댓글, 네이버 검색어 등등의 엄청난 그 비정형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서 단어를 하나 잡아볼까요? 아까 우리 어떤 단어 잡아볼까?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다음 주 내가 최근에 방송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뭐뭐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야기 해줄까요? 제가 한 방송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밌는 것들을 좀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쉽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주고 싶다, 받고 싶다, 죽고 싶다, 일탈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등등의 많은 쉽다 앞에 등장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분석하면 우리 현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쉽다 분석의 결과를 지금 계속 이제 방송 중인데 첫 번째 먹고 싶다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예뻐지고 싶다도 중요한 쉽다예요. 예뻐지고 싶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보여주면서 결과를 보여줄 텐데 쉽다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 여기에. 자,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죠. 신문, 방송, 인터넷, 기타 등등의 모든 데이터, 여러분들의 SNS 거기에서 쉽다 중에서 먹고 싶다만 합시다. 일단 먹고 싶다라고 하는 4글자를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빅데이터 컴퓨터가 여기서 모든 텍스트 중에서 먹고 싶다가 들어가는 문장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 찾아내 스크린을 해서 다 찾아내. 그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여기 보면 크롤러라고 되어 있죠. 그 과정을 크롤링이라고 그래. 크롤링. 한번 외워둡시다. 데이터 크롤링은 뭐다?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그래. 데이터 크롤링. 자, 크롤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크롤러 1, 크롤러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데이터 크롤링을 하는 컴퓨터가 크고 많으면 빨리 되고 작고 적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크롤러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개의 컴퓨터 크롤러들이 크롤러 프로그램들이 웬갓 데이터 중에서 먹고 싶다가 등장한 문장들을 다 찾아. 그래서 그 문장들을 끌어오겠죠. 그 끌어오는 걸 크롤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크롤링된 데이터를 모으는 데를 크롤러 매니저라고 그래요. 크롤러 매니저. 여기에 저장을 하겠지. 이해됩니까? 여기 한꺼번에 다 저장해. 그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하죠. 이렇게 쪼개.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된 거를 여기 뭐 한 10만 개씩 쪼개.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 10만 개에서 쪼개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문에 등장한 먹고 싶다. 방송에 등장한 먹고 싶다. 인터넷에 등장한 먹고 싶다.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먹고 싶다. 이렇게 쪼개서 쪼개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형태소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태소 분석은 뭐냐면 먹고 싶다와 같은 문장, 한 문장, 먹고 싶다와 같은 문장에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걸 형태소라 그래.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문장에 먹고 싶다 앞에 있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서 저장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명사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먹고 싶다 할 때 뭐라 그래? 나는 뭐뭐를 먹고 싶다. 목적어지요. 그죠? 나는 뭐뭐를 먹고 싶다. 뭐뭐가 먹고 싶다. 소위 말하는 주어 내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어쩌면 먹는 음식일 거야, 분명히. 음식이 아닐 때도 있겠지, 뭐, 물론. 그러나 대부분은 음식이겠지. 그럼 거기에 음식을 추출해 봤어. 그 명사만 다 추출해 보니까 100만 개가 나왔어. 그 100만 개를 랭킹별로 순서대로 착 나열하면 2013년도 9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랭킹은요, 소위 말하면 소비자 고객 설문지 결과, 이거하고 다른 거야. 거기는 구조화된 설문지에서 선택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기록 속에 나타난 실제 먹고 싶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등이 뭐였겠어요? 치킨 좋아해? 1등이 뭐였을까? 실제 내가 한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다음 주에 내가 그 방송을 보여줄게. 1등이 뭐였을까? 뭐?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뭐야? 많이 먹는 게. 그렇지, 커피. 커피가 제일 많았어. 근데 2013년도로 그랬어요. 2000년대로 또 비교해봤어. 2000년대 제일 많았던 게 뭔지 알아? 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술이
술을 많이 먹고 싶어 하듯 치맥 이런 것도 술이잖아, 그지? 뭐 폭탄주, 뭐 맥주, 소주 이런 술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게 최근에는 커피, 카페 이런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을 빅데이터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죠.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또 뭐가 있는지 알아? 형태소 분석에서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감성 분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다, 싫다가 포함된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 문장 속에 예를 들면 김밥이라고 하자. 먹거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김밥이 들어간 모든 문장을 다 찾아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김밥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김밥이 들어간 문장에서의 형용사만 모아보면 되지. 그래서 지저분하다, 뭐 살찐다, 몸에 안 좋다, 몸에 좋다. 이와 같은 형용사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면 그게 무슨 분석? 감성어 분석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감성어 분석, 형태소 분석, 그 다음 주요 이슈가 뭔지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먹고 싶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단 사람이 나와요. 그걸 빅마우스라 그러죠. 혹은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라 그러죠. 실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걸 뭐냐면 온라인상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를 찾아내는 작업도 가능해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자, 그럼 뭐 크게 뭐가 있을까?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도 알 수가 있고요. 감성어 분석을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들도 찾아낼 수 있어. 알바들. 돈 받고 막 글 올리는 애들 있지. 하루에 뭐 5,000개씩 올리는 애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에서 가장 중요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인지 알아? 가장 많이 댓글 사는 부류. 초딩들. 초딩이 그냥 거의 그냥 댓글의 제왕들 초딩이야, 초딩. 그 다음에 초딩 다음으로 많이 다는 애들이 돈 받고 다는 애들, 알바생들이 있어.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한 일주일치 돈을 주고 일주일 내내 좋은 거를 달아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네이버에서 신사동 맛집 치면 쫙 뜨죠? 그 대부분이 많이 클릭하고 많이 글을 단 게 많이 뜰 거 아니야. 맨 앞에 뜰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알바생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맛집 블로그 이렇게 보면 거의 포맷이 똑같아. 사진 한 장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괜찮다 뭐. 그거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야. 그 가서 자기한테 뭐 50만 원 주면 사진 찍고 뭐 먹은 것처럼 한 다음에 올려주는 거예요. 참 맛있더라 뭐.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서 맛집 찾을 때 첫 2페이지는 보지 마. 3번째 페이지부터 봐요. 실제 맛있는 사람이 올린 솔직한 글들은 뒤에 나와. 앞에는 전부 다 광고글이야. 네이버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수록 돈을 버는 거야, 네이버는. 그러니까 많이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 그런 걸 통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 하고 잠깐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까? 자,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장에 있는 글을 찾아가지고 봐봐. 형태소 분석과 어절 단위 처리를 하는데 명사는 따로 명사만 모으죠. 형용사는 따로 또 모으죠. 형용사 중에서도 사람의 감정이 포함된 감성어는 따로 또 모으죠. 그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낸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림 보여요, 여기? 자,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아파트가 등장한 문장에서 가장 많이 같이 등장한 단어들. 아파트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을 다 수십만 개를 찾아보니까 그 문장에서 아파트와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런다? 연관어 분석이라고 그래요.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맥주 이야기를 할 때는 맥주 치니까 가장 많이 따라붙는 게 뭔지 알아요? 치킨이야, 치킨. 그래서 치킨집이 잘 되는 거야. 맥주집의 안주로는 치킨이 좋은 게 맥주를 찾아보니까 치킨이 그렇게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맥주 먹을 때 치킨을 찾는구나. 그래서 치킨집이
맥주집에서 치킨 안주를 하는 게 성공적인 거다.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맥주, 치킨, 뭐 저기 뭐지 노가리, 뭐 한치. 셋인데 뭐 배고파 여러분들? 이렇게 먹을 거 얘기하면 입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침샘이 자극되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연관어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먹고 싶다 보니까 이번 2013년은 커피였어요. 그러면 커피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카페, 뭐 이런 게 있겠지. 사랑. 다음 주에 내가 방송 보여주겠지만, 사랑. 우리. 마음. 뭐 뻔한 얘기지 뭐. 우리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마음을 너 사랑해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커피와 동시에 등장하는 게 음악, 분위기, 조명. 그래서 옛날에는 커피는 우리가 맛으로 먹었지만 지금은 뭐죠? 조명이 밝으면 안 가. 커피점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많으면 안 가. 커피점이 음악이 나와야 가. 그 다음 커피와 동시에 또 등장하는 문제는 책. 그러니까 책도 볼 수 있는 데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실제 커피숍을 여는 사람들한테 조명을 신경 써야 되고 분위기를 좀 가져가야 되고 음악도 틀어줘야 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갖춰졌을 때 그 커피숍은 성공의 가능성이 더 크죠. 자,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분석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다음 목요일 수업은 빅데이터 시장 규모 얘기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2013년 먹고 싶다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추석인데 화요일 날 수업은 안 한다 그랬죠? 대신에 제가 어사이먼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잡스 영화야. 잡스 뭐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잡수셔 이게 아니라 예. 자,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고 한 장짜리 영화 평을 써오라 그랬지. 한 장짜리 영화 평 그거에 언제 24일 화요일 날 수업까지 쓰는 거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꼭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길 바래요. 자, 오늘은 내가 출석 부를게. 얼굴도 한번